명실상부 천재음악가 베토벤은 키가 160cm도 되지 않고 얼굴에 곰보 자국이 가득해 그가 지나가면 남녀노소 입을 모아 못생겼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베토벤은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최근 과학기술을 통해 그에 대한 미스테리가 하나 밝혀지게 됩니다. 단서는 바로 이 편지에 붙은 베토벤의 머리카락이었죠. 풍성한 머릿결을 자랑하는 베토벤은 당시 유행에 따라 자신의 머리카락을 서랍 속에 보관했었습니다. 그리고 후대 연구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병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었죠. 사실 베토벤은 당시 의료진들에게 큰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가 아팠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병원을 돌며 청각장애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를 진료한 의사들은 모두 곧 좋아질 거다 라고 말했지만 병이 악화되기만 했기 때문에 베토벤은 훗날 의사들에게 완전히 속은 기분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베토벤은 내 난청의 원인을 규명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베토벤이 남긴 일명 하일리겐 슈타트 유서인데 여기에는 베토벤의 또 다른 충격적인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너네는 내가 냉정하고 고집 세고 인간 혐오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정말 틀린 생각이야. 이렇게 시작되는 유서에 따르면 그는 원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각장애로 점차 사회에서 고립되었다고 하죠. 베토벤은 길거리에서 목동이 노래를 부르거나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자신만 듣지 못할 때 매우 수치스러웠다고 합니다. 또 난청이 있어 사람들에게 매번 더 크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부탁해야 했는데 이것도 너무 부끄러웠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아예 사람들과 교류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베토벤을 떠올리면 혼자 방에 틀어박혀 곡을 쓰며 자신의 천재성에 심취한 이미지를 생각하지만 실제 베토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장애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던 것이죠. 베토벤의 청각장애가 심하지 않았을 시절에는 그도 나름대로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노력을 한 적도 있기는 합니다. 좋아하는 여성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기도 했었죠. 화면에 보이는 편지가 베토벤이 자신의 첫사랑 엘레오 노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스카프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면서 엘레오 노레에게 자신이 작곡한 악보를 선물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사실 베토벤은 엘레오 노레를 오랜 기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베토벤의 친구이자 의사인 프란츠 베겔러와 결혼해버렸죠. 이후에도 베토벤의 연애는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31살이었던 베토벤은 19살 제자 줄리에타 귀차리디에게 사랑에 빠져 그녀에게 노래를 바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이죠. 베토벤은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장애 때문에 다시 한번 가로막히게 됩니다. 줄리에타의 부모님은 계급도 재산도 없는 남자와 딸을 결혼시킬 수는 없다며 둘의 결혼을 반대했죠. 그러면서 베토벤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큰 돈을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 악담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Deaf musician. Can you imagine that? 대신 줄리에타를 귀족 출신의 작곡가 갈렌베르크 백자에게 시집 보내버렸죠. 당시 줄리에타의 부모님은 딸을 귀족 집안과 결혼시켰으니 만족했겠지만 역사는 부모님의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여자 부모님의 반대에 좌절한 베토벤은 삶을 더 살아갈 이유가 없다며 앞서 보여드린 하일리겐 슈타트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서를 쓰다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기 머릿속에는 아직 세상에 내놓지 못한 음악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베토벤은 각성한 듯 엄청난 노래들을 세상에 내놓기 시작하는데 베토벤 작품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운명 교향곡, 영웅 등이 모두 이 시기에 작곡되었죠. 이때부터 베토벤은 뛰어난 음악가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심지어 나폴레옹의 동생에게 프랑스 군악대의 지휘자로 입단하라는 제안까지 받게 되죠. 그러자 빈의 귀족들은 뛰어난 음악가를 잃을 수 없다며 베토벤에게 큰 돈을 줄 테니 제발 빈에 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베토벤은 매년 4,000 플로린을 받고 빈에 남겠다는 연금 계약을 쓰게 됩니다. 루돌프 대공으로부터 1,500 플로린, 로프코비츠 공 700 플로린, 페르디난트 폰 킨스키 공 1,800 플로린씩 받아 총 4,000 플로린을 받게 된 것이죠. 귀족들은 무릇 예술가란 돈 걱정이 없어야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베토벤을 지원해준 것이었습니다. 이후 베토벤은 자신을 지원해준 후원자들에게 여러 곡을 바쳤는데요. 음악가로서 크게 이름을 알린 베토벤과 달리 줄리에타의 남편 갈렌베르크는 작곡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돈이 부족해졌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베토벤이 일부러 갈렌베르크에게 돈을 몇 푼 보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죠. 물론 베토벤도 재정 상황이 항상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베토벤은 뛰어난 작곡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산과 셈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다고 하죠. 특히 연금 계약을 하면서 베토벤이 한 가지 고려하지 못한 것이 바로 물가 상승인데요. 원래 연봉 4,000 플로린은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빈의 궁정악장 살리에르도 연봉 1,200 플로린밖에 되지 않았죠.
않았죠. 하지만 전쟁 이후 물가가 오르면서 베토벤의 실제 연봉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 4,000 플로린이었던 연금의 가치는 이후 1,620 플로린, 890 플로린, 심지어 416 플로린까지 떨어지게 되죠. 당시 중산층의 생계 유지비가 연간 967 플로린이었기 때문에 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시기가 찾아옵니다. 다행히 베토벤은 명품이나 사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성격이었기에 생활비를 줄이고 추가적으로 곡계약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나가기 시작하죠. 이런 그의 검소한 성품 덕분에 베토벤은 죽을 때 당시 상위 5% 계층에 해당하는 큰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베토벤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유산은 모두 남동생의 아들 칼이 상속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학계에 많은 관심을 받는 미스테리인데, 베토벤처럼 능력 있는 남성이 왜 결혼을 하지 못했냐는 질문이죠. 사실 못생겼던 베토벤은 외모를 꾸미는 데에 전혀 관심이 없기는 했습니다. 너무 해진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녀 노숙자로 오해받고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의외로 그는 꽤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 페르디난트 리스는 여자들이 베토벤을 보러 연습실에 자주 찾아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그러나 베토벤은 자신을 좋다고 하는 여자들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주로 어울리던 여성들은 자신처럼 평민이 아닌 사회적 계급이 높은 귀족들이었죠. 일부에서는 이 점을 두고 베토벤이 가질 수 없는 여자에게만 매력을 느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사랑은 매번 사회적 계급 차이 때문에 실패로 끝이 났죠. 워낙 유명한 작곡가다 보니 베토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끝내 결혼하지 못한 그가 어떻게 성적 욕구를 푸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원래 베토벤은 매음꿀에서 본인의 욕구를 푼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죽은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분석해본 결과 다량의 수은이 검출되었는데, 당시 수은은 성병 중의 하나인 매독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로 사용되었죠. 하지만 1996년 미국 시카고의 한 연구소에서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분석한 결과 그의 사인은 수은 중독이 아닌 납 중독임을 밝혀냅니다. 베토벤의 머리카락에는 정상인의 80에서 100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되었죠. 왜 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썰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은 베토벤이 즐겨 마시던 저렴한 와인에 납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품질이 좋지 않은 와인의 맛을 살리기 위해 소량의 납을 첨가했다고 하죠. 실제로 베토벤은 친구들이 욕구를 풀기 위해 함께 매운꿀에 가자고 해도 그런 습기찬 곳은 가기 싫다며 거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토벤의 부검 결과에도 당시에는 흔했던 성병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반전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2023년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베토벤의 머리카락인 줄 알았던 머리카락이 사실은 여성의 머리카락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왜 신원미상의 여자 모발이 베토벤의 모발로 둔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베토벤은 납중독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다행히 베토벤의 머리카락은 꽤 여러 명에게 나눠져서 보관되고 있었고, 그중 일부가 진짜 베토벤의 머리카락으로 확인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베토벤의 진짜 모발 분석을 통해 그의 사인이 납중독이 아닌 알코올 중독이라고 결론지었죠. 추가로 성병은 역시 발견되지 않았고, 음악에만 몰두한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평생 혼자 살았음에도 매운꿀은 찾지 않고 개인적으로 건전하게 성욕을 해소했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머리카락이 남겨져 있으니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추가적인 미스테리가 풀릴 것을 기대하여 베토벤 DNA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세기의 천재 음악가 베토벤, 하지만 그가 음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만 미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존재 때문에 일부 음악가들이 자신은 베토벤이 될 수 없다며 아예 음악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책 죽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인생은 설계할 수 있다에 따르면 당대 음악가들에게 베토벤은 존재 자체만으로 질투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책에는 그중 한 명인 슈베르트의 일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슈베르트는 원래 베토벤의 엄청난 팬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베토벤이 죽어갈 때 악보를 들고 찾아가 죽기 전 나를 칭찬 한 번만 해달라 요청했다는 소문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다고 알려져 있죠. 슈베르트는 베토벤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장례식에서 운구를 도왔고, 심지어 자신이 죽을 때 베토벤 옆에 묻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의 무덤은 유언에 따라 베토벤 옆에 자리에 있죠. 하지만 슈베르트 개인만 보면 베토벤이란 존재는 그리 달가운 존재는 아닌데요. 슈베르트는 자신의 작품이 그의 위대한 업적에 비교하면 보잘것없다며 대부분의 작품을 공개하지 않았죠. 결국 슈베르트는 작곡가로 이름을 알리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 후 다른 사람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버려진 악보들이 발견되어 슈베르트의 음악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지금 들리는 9번 교향곡도 슈베르트 사후 공개되어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한편 베토벤에 가려질 뻔한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그는 바로 브람스입니다. 신동이었던 브람스는 차세대 베토벤이라는 별명을 얻지만 이 별명이 오히려 그를 옥죄어 왔다고 합니다. 베토벤처럼 위대한 곡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에 첫 번째 교향곡을 완성하기까지 21년이나 걸리게 되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브람스의 교향곡은 완벽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곡에 베토벤의 10번 교향곡이라는 최고의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죠. 책 죽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인생은 설계할 수 있다에서는 슈베르트와 브람스의 사례처럼 위대한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신의 창조성을 해칠 수도 혹은 더 큰 위대함을 발휘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은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 뛰어나다면 그를 단순히 질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더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 죽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투자자로 성공한 작가가 어떻게 성공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현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록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이 특별한 점은 한 회사의 CEO로 성공한 작가가 부를 과시하며 플렉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의 미덕을 강조하는 스토아 철학을 받아들여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제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가는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삶이 아닌 절제하는 삶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충만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책에는 작가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니 만약 끝없는 돈과 성공 추구를 한 단계 넘어 내면의 단단함을 기르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죽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인생은 설계할 수 있다. 저자 비탈리 앤 카스넬슨.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